오늘은 밤을 잊은 그대에게라는 제목으로 스토리 천국 종합편 세 번째 20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주무시기 전 편안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19세기 영국의 총리였던 벤저민 디즈레일리는 사람이 인생에서 성공하는 비결은 기회가 다가올 때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적인 지휘자 토스카니니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그는 원래 첼로 연주자였습니다. 하지만 아주 심한 근시였던 까닭에 악보를 제대로 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연주회 때마다 늘 곡을 완전히 외워서 무대에 나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연주회 직전에 지휘자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많은 오케스트라의 단원 중에서 곡을 전부 암기하고 있던 사람은 오직 토스카니니 뿐이었죠. 그래서 그가 임시 지휘자로 발탁되어 지휘대에 서게 됐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는 19이었고 지휘자 토스카니니는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평소의 준비가 그의 미래를 결정하게 되었던 것이죠. 전 세계의 체인을 개설한 맥도날드 햄버거의 영업 전략도 철저한 준비에 있었습니다. 맥도날드의 창업주 레이 크록은 하나의 점포를 개설하기 위해 무려 5만 개의 매뉴얼을 준비하고 그중 하나라도 미흡할 경우 매장을 오픈하지 않았습니다. 이 매뉴얼에는 햄버거의 고기를 어느 정도 두께로 자를 것인지, 몇 도에서 몇 분 동안 익힐 것이며 감자는 어느 정도의 두께로 어떻게 썰어야 할지까지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또 매장을 열고 닫는 시간은 물론 직원들의 복장과 매장의 밝기, 화장실 체크리스트와 사후조치 요령 등 매장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은 모두 기록되어 있었죠. 초기에 제작된 매뉴얼을 보면 화장실 전등, 화장실 청결도, 휴지 및 수압 등을 포함해서 조그만 화장실에서 확인해야 될 사항만 수십 가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덕분에 시작은 좀 더딘 듯 했지만 이 회사는 그 어떤 조직보다도 더 체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준비가 없었다면 맥도날드의 지금과 같은 성공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영국의 윈블던 테니스장은 1년에 2주간을 사용하기 위해 1년 내내 준비하고 가꿉니다. 책임을 맡은 매니저는 한 해 동안 꾸준히 잔디를 관리하며 윈블던 대회를 기다립니다. 빛나는 승리와 영광의 뒤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철저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한 것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떤 마을에 작은 동물원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몇 마리의 원숭이가 우리에서 살고 있었죠. 동물원 주인은 우리의 꼭대기에 바나나를 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오를 수 있는 사다리를 만들었죠. 바나나를 본 원숭이들은 망설임 없이 사다리를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꼭대기에서 바나나를 향해 손을 뻗는 순간 주인은 원숭이의 머리 위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놀란 원숭이들은 서둘러 사다리에서 내려오고 말았죠. 하지만 맛있는 바나나를 포기할 수 없었던 원숭이들은 다시 사다리를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지없이 찬물이 쏟아졌고 원숭이들은 혼비백산해서 바닥으로 떨어졌죠. 몇 차례 똑같은 일을 겪자 마침내 원숭이들은 바나나 먹는 것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어차피 안 될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죠. 얼마 후 새 원숭이가 우리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천장에 달린 바나나를 보고는 성큼 사다리로 뛰어올랐습니다. 그러자 다른 원숭이들이 몰려와 심참인 원숭이를 사다리에서 억지로 끌어내렸습니다. 그들은 또다시 찬물이 쏟아질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새 원숭이도 사다리를 오르는 것을 포기하고 말았죠. 그렇게 몇 차례 새 원숭이들이 우리에 들어왔고 똑같은 일이 마치 의식처럼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나중에 온 원숭이들 가운데 한 마리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뭘 하는 거지? 왜 새로운 친구들이 사다리에 오르는 것을 막아야 하는 거야? 처음 물세례를 겪은 원숭이들 가운데
누구도 나중에 온 원숭이들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유도 모른 채 다른 이들의 행동을 따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회적 관행이라 여겨서일 것입니다. 하지만 늘 다른 사람의 생각과 행동만 따라한다면 나 자신의 판단과 존재 가치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Limited Edition, 한정판이 되라는 말이 있죠. 위스키나 운동화가 아니더라도 다른 것과 구별되는 어떤 것, 그것이 되었으면 합니다. 차가운 물세례쯤은 각오해야겠지요. 겪어보면 나는 의외로 잘 버텨낼지도 모르니까 말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렁이는 자신의 몸속에서 알을 부화하고 그 새끼들은 어미 우렁이의 살을 먹고 자란다고 합니다. 새끼들이 제법 클 무렵이면 어미는 제 살을 모두 뜯겨 껍질만 남게 되지요. 그러면 물에 두둥실 떠올라 그 껍질은 바삭 부스러지고 맙니다. 사람도 크게 다르지 않지요. 우리의 어머니들은 자식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고 늙어갑니다. 그리고 깊이 주름이 패인 얼굴에 미소를 띤 채 자식들 곁을 떠나가지요. 우리는 어미의 몸을 갉아먹고 사는 우렁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늙으신 어머니의 손을 잡으면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은 그녀의 손마디에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우리는 또다시 자식들에게 우리의 몸을 내어주지요. 한편 효도 물고기라 불리는 가물치는 한꺼번에 많은 새끼들을 낳습니다. 뱃속에 품고 있던 새끼들을 물에 풀어놓으며 어미 물고기는 탈진하고 맙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미 가물치는 눈이 멀게 됩니다. 눈앞에 자식도 지나치는 먹이도 보지 못합니다. 그러면 갓 태어난 가물치 새끼들은 스스로 어미의 입으로 들어가 먹이가 됩니다. 어미는 보지 못하는 가운데 새끼들의 몸을 받아들여 생존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서서히 잃었던 시력이 돌아오게 되고 어미 가물치가 완전히 눈을 뜨게 될 무렵이면 새끼 가물치들은 열의 하나의 비율로 줄어들게 됩니다. 우렁이나 가물치나 모두 생존을 위한 자연의 신비를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는 문득 인간 역시 그 거대한 자연의 일부인 것을 깨닫습니다. 유한한 삶이지만 어미와 새끼 사이의 그 친한 유대로 인해 인간도 물고기도 영원히 존재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교실에서 선생님이 칠판에 선을 하나 그렸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물었죠. 이 선을 더 짧게 만들 수는 없을까? 그렇게 질문을 던지며 선생님은 한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절대 이 선을 건드려서는 안 돼. 학생들은 고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선에 손도 대지 않고 어떻게 짧게 만들 수 있단 말인가? 학생들은 서로의 얼굴만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한 학생이 이렇게 말하고야 말았습니다. 선생님, 그건 불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선을 건드리지 않고 길이를 줄일 수는 없으니까요. 선생님은 아무 말 없이 그 선 아래 그보다 더 긴 선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무언가를 더 짧게, 더 작게 만들고 싶으면 그것보다 더 길고 큰 것을 만들면 되지.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도 마찬가지야. 상대를 이기고 싶으면 여러분 자신을 상대보다 더 크게 만들면 되는 거란다. 상대를 건드릴 필요가 없어. 남을 비난하거나 억눌러 이기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야. 기억해, 이기고 싶으면 너를 더욱 강하게 만들면 되는 거란 걸.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한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젊은 사장은 불황기를 겪으며 엄청난 부채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채권자들은 빚을 갚으라고 압박을 가했고 자재를 공급하던 회사들은 대금 지불을 요구했습니다. 매일처럼 재정 압박에 시달리던 그는 어느 날 공원 벤치에 홀로 앉아 망연히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때 한 노인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젊은이, 얼굴을 보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구만. 내게 사정을 말해봐요. 사장은 자신의 답답한 상황을 하소연하듯 노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얘기를 다 들은 후 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도와주지. 자네 이름을 말해봐. 그리고 노인은 외투 주머니에서 수표책을 꺼내 서명한 뒤 수표 한 장을 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 돈을 받게. 그리고 1년 후에 여기서 다시 만나지. 그때 돈을 갚으면 돼. 노인은 그렇게 말하고는 호련히 사라져버렸죠. 잠시 후 젊은 사장은 손에 든 수표를 보고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수표에는 50만 달러라는 거금에 당대 최고의 거부였던 존 록펠러의 서명이 들어있었습니다. 사장은 순간 그 돈이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지 않고 그의 금고에 보관을 했습니다. 그 돈으로 언제든 회사의 재정 위기를 이겨낼 수 있으리라고 믿자 그는 새로운 힘이 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는 거래처들을 뛰어다니며 상담을 시작했고 몇 차례 큰 거래를 성공시켰습니다. 그러자 채권자들도 채무의 변제 기간을 연장해 주었죠. 몇 달 되지 않아 그는 자신의 빚을 모두 갚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그는 금고에 넣어뒀던 수표를 꺼내들고 이전에 그 공원으로 달려갔죠. 약속한 시간이 되자 노인이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가 노인에게 막 수표를 건네려는 순간 간호사 복장을 한 여성이 달려와 노인을 붙잡고 외쳤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마음대로 나가시면 안 돼요. 그리고는 젊은 사장을 향해 말했습니다. 혹시 이분이 귀찮게 굴지는 않으셨나요? 늘 병원에서 몰래 빠져나가셔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록펠러라고 말씀을 하신다니까요. 간호사가 노인의 팔을 끌어 사라진 뒤 그는 망연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지난 1년 그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뛰어다녔죠. 그리고 재정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순간 그는 깨달았어요. 그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었던 것은 금고에 있던 그 50만 달러짜리 가짜 수표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새로이 생겨난 자신감이 모든 것을 변화시켰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의 금고에 지금의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재물이 있음을 믿으세요. 그러면 그것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게 될 테니까 말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한 여성이 앵무새 한 마리를 사서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녀는 앵무새가 말하는 것을 듣고 싶어 했죠.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앵무새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실망한 여성은 다음날 새를 산 가게에 들려 불평을 했습니다. 앵무새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고요. 그러자 가게 주인이 말했습니다. 새 장에 거울을 넣어주셨나요? 앵무새는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친구로 알고 말하거든요. 여성은 거울을 사들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새 장에 거울을 넣어주어도 앵무새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화가 난 그녀가 다시 가게를 찾아갔어요. 거울을 넣어도 소용이 없어요. 벙어리새인가 봐요. 그래요? 그럼 작은 사다리를 하나 넣어보세요. 앵무새가 좋아할 거예요. 신이 나면 아주 수다스러워지거든요. 속으로 의아해하면서도 그녀는 다시 새 장에 넣어줄 사다리를 사들고 집으로 돌아왔죠. 하지만 그것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여성은 다시 가게를 찾았어요. 가게 주인이 물었죠. 아직도 말을 안 하던가요? 그러자 여성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제 앵무새는 죽었어요. 주인이 놀라 물었어요. 아무 말도 없이 죽었다고요? 여성은 가게 주인을 바라보며 슬프게 말했습니다. 죽기 전에서야 한마디 하더군요. 이 가게에서 먹을 것은 팔지 않느냐고요. 때로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을 잊고 있죠. 무언가에 몰두하다 보면 꼭 필요한 것을 소홀히 할 때가 많습니다. 굶주려 죽을 지경인 앵무새에게 거울과 사다리만 넣어주면 행복할까요? 당신 옆에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당신의 환한 미소, 따뜻한 말, 그리고 부드러운 손길일지 모릅니다. 우선 그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주세요. 거울과 사다리는 그 다음이어도 충분하니까요.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한 유명 테니스 선수가 수술 중에 오염된 혈액을 수혈받아 그만 에이즈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팬들이 격려와 회복을 비는 편지와 카드들을 보내왔습니다. 그 편지 중 하나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너무 슬펐어요. 왜 하나님은 당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셨을까요? 그 편지에 테니스 선수는 이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수백만 명의 아이들이 테니스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십만 명이 테니스 선수의 꿈을 꾸죠. 그중 수만 명은 프로 테니스 선수가 됩니다. 그리고 수천 명만이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시합에 참가하죠. 5천 명 정도가 비교적 성공을 거두고 약 100명이 윈블던에 참가해요. 그중 4사람만이 준결승에 오르고 2사람이 결승에 가서 결국 1사람이 승자가 됩니다. 나는 전 세계 수백만 가운데 그 한 명의 승자였습니다. 내가 윈블던의 챔피언이 되었을 때 나는 하나님께 왜 내가 그 한 명이 되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려움에 처해 하나님께 왜 나입니까? 라고 물을 권리가 내겐 없습니다. 즐겁고 행복할 때 우리는 감사하는 것을 잊고 삽니다. 그러다가 작은 어려움이라도 마주치면 하늘을 원망하지요. 왜 내게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소리쳐 원망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요. 행운이 사람을 가리지 않듯이 불행 역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줄기 산들바람에도 감사하라. 그리고 다행히도 일어나지 않은 나쁜 일에도 감사하라.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한 아이에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사과를 하나 주었어? 그리고 다시 하나를 주고 또 하나를 주었지. 그러면 너는 몇 개의 사과를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러자 아이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4개요. 선생님은 실망한 표정을 애써 감추며 한 번 더 물었습니다. 잘 들어봐. 선생님이 너에게 사과를 하나 주었어? 그리고 다시 하나, 또 다시 하나. 전부 몇 개가 되지? 아이는 다시 열심히 생각했죠. 이번에는 선생님을 실망시키지 않으려는 듯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망설이듯 말했습니다. 4개요. 선생님은 아이가 사과를 좋아하지 않는가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그때 아이가 딸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생각해냈죠. 그래서 질문을 바꾸어 보았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보자. 내가 너에게 딸기를 하나 주었어? 그리고 다시 하나? 그리고 또 하나. 너는 몇 개의 딸기를 가지고 있지? 아이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3개요. 선생님은 바로 이거구나 하고 생각했죠. 자신의 질문에 스스로 흡족한 표정이 되어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했어. 그럼 다시 한번 해볼까? 선생님이 너에게 사과를 하나 주었어? 그리고 다시 하나, 또 다시 하나. 전부 몇 개니? 이번에야말로 옳은 답이 나올 거라 기대하며 선생님은 아이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자신 없는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4개요. 선생님은 실망을 넘어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소는 엄하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죠. 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니? 그게 왜 4개야? 그러자 아이는 머뭇거리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 가방에 사과가 하나 있거든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런 종류의 실수를 많이 저지르며 삽니다. 누군가에게 질문을 하고 그의 대답이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일반적인 생각과 다를 때 우린 그의 대답에 실망하고 심지어 분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그칩니다. 상대가 여전히 옳은 답을 내놓지 못하면 비웃고 돌아서거나 그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옳은 답이라는 것은 누구의 답인가요? 나의 생각과 다른 순간 그것을 오류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만입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대방의 관점과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미리 정해진 답을 놓고 상대의 대답을 평가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늘에 별이 몇 개나 있죠? 누가 알겠어요? 세상에 그런 질문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상식이라는 것을 너무 믿지 마세요. 편견의 안개가 우리의 시야를 가릴 때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늘 사는 것이 힘들다고 불평하는 한 젊은 서생이 있었습니다. 그의 스승은 그에게 작은 그릇에 담긴 물에 소금 한 주먹을 풀어 마시도록 했습니다. 맛이 어떠냐? 고약합니다. 마셨던 소금물을 뱉어내는 서생을 보면서 스승은 껄껄 웃으며 그를 서당 근처에 있는 맑은 호숫가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호수물에 소금을 넣도록 했습니다. 호수물을 마셔보아라. 시원한 호수물을 들이킨 후 서생은 밝은 표정으로 스승에게 말했습니다. 아주 시원하고 맛이 좋습니다. 소금 맛을 느낄 수 있느냐? 전혀요. 스승은 그의 곁에 앉아 그의 등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살면서 겪는 아픔은 소금과도 같은 것이야. 그리고 삶에서 고통의 양은 한 주먹의 소금처럼 늘 똑같은 것이지. 그러니 고통의 정도는 그것을 담는 그릇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란다. 살면서 어려움과 아픔을 겪게 되면 그저 그것을 담을 내 마음의 크기를 키워야 해. 작은 그릇이 되지 말고 넓은 호수가 되어야 하지. 우리가 느끼는 고통의 크기는 그것을 느끼는 사람의 크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이 이야기의 교훈입니다. 같은 상황에 놓여도 사람이 대응하는 모습은 각기 다르지요. 무모하게 서두르고 호기를 부리다가 일을 더욱 그르치는 경우도 있고 뒤에 숨어 눈치만 보다가 변화의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러니 큰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자신에게 닥쳐온 어려움이나 아픔을 슬기롭게 인식하고 대처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가르침의 말을 이해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전혀 다르지요. 교훈을 주는 수많은 얘기들이 다 같습니다. 좋은 말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따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니까요. 그래도 자꾸 듣고 하나씩이라도 노력하는 것이 의심과 회의감에 빠져서 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입니다. 소금의 짠맛을 없애는 호수의 물 같은 마음을 키워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어려움이 오면 마음자리를 넓혀야겠습니다. 모든 게 마음에 달려 있으니까요. 부처님의 말씀 하나를 덧붙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마음에 의해 형태를 갖춘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대로 된다. 즐거움은 우리 곁에서 사라지지 않는 그림자와 같아 맑고 넓은 생각을 따라오게 마련이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학생들에게 내준 글쓰기 과제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거실에서 스마트폰으로 평소에 좋아하는 게임을 하고 있었죠. 마지막 학생의 글을 읽던 여선생님이 애써 소리를 죽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게 된 남편이 물었어요. 당신 왜 그래? 무슨 일 있어요? 아니요. 아이가 쓴 글을 읽다 보니 눈물이 나네요. 어떤 내용인데 눈물까지 흘리지? 글의 제목이 뭐였어요? 나의 소원이에요. 그 학생의 소원이 슬펐던 건가? 그 소원이 뭔데요? 자기는 스마트폰이 되고 싶대요. 스마트폰이? 선생님이 들려준 아이의 얘기는 이랬습니다. 저의 소원은 스마트폰이 되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는 스마트폰을 아주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서 저를 잊어버리기도 한답니다. 아빠는 피곤한 몸으로 퇴근하셔도 스마트폰을 하세요. 전 모른 체 하고요. 엄마 아빠는 중요한 일을 할 때도 스마트폰이 울리면 얼른 전화를 받아요. 하지만 제가 울어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답니다.
스마트폰과는 게임을 하면서도 저와는 놀아주지 않아요. 스마트폰으로 누군가와 얘기할 때는 제가 아무리 중요한 얘기를 해도 전혀 들어주지 않고요. 그래서 제 소원은 스마트폰이 되는 거랍니다. 아내의 얘기를 듣고 난 뒤 남편이 물었죠. 그 학생이 누구예요? 우리 아들이요. 스마트폰은 이미 우리의 일부가 되어버린 듯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가장 먼저 손에 쥐는 것도 스마트폰이고 잠이 들 때 머리맡에 두는 것도 그것입니다. 그러니 아이의 입장에서는 스마트폰이 되고 싶은 것이 당연한 일일 듯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너무도 평범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기계는 매우 유용한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가족관이나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해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자신과 자신의 주변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을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지속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받습니다. 아이를 사랑한다면 그의 마음에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잠드는 부모의 모습을 새겨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손길과 숨결을 느끼며 잠들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1879년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 위치한 프록터&갬블이라는 회사의 주력 상품은 양초였습니다. 당시 그 회사는 심각한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죠. 토마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했기 때문입니다. 양초는 사라질 것으로 보였습니다. 실제로 양초 시장이 극심한 침체를 겪게 되자 그들의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양초는 이제 특별한 행사를 위해서나 사용되는 것이 되고 말았죠. 프록터&갬블의 미래는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 파산 위기에 빠진 회사를 구하게 됐습니다. 회사 소속의 작은 공장에서 한 직원이 점심을 먹으러 가면서 기계의 전원을 끄는 것을 잊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양초가 녹아 생긴 거품투성이의 덩어리가 물 위에 둥둥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공장으로 돌아온 직원은 그 모습을 보고 놀라서 그 덩어리들을 치우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엉뚱한 생각이 그의 머리를 스쳤습니다. 그는 그 덩어리를 보면서 그것을 이용해 비누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 것이죠. 결국 그는 그 사고를 계기로 물에 뜨는 비누를 개발했습니다. 한때 유명했던 아이보리 비누는 그렇게 탄생한 것이었죠. 그리고 그것은 프록터&갬블의 새로운 주력 상품이 되었습니다. 그 시절에 왜 물에 뜨는 비누가 핫한 상품이 되었을까요? 당시 신시내티의 많은 사람들은 오하이오 강에서 목욕을 했습니다. 아이보리 비누는 물에 가라앉지 않아서 잃어버릴 염려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후 아이보리는 오하이오의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결국 전국적인 인기 상품이 되었던 것입니다.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프록터&갬블은 혁신적인 변화를 꾀했습니다. 우연히 발견한 물에 뜨는 물질을 비누로 바꾸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창의성이란 그런 것입니다. 새로운 생각이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에는 용기가 필요하겠죠. 변화를 두려워하여 망설였다면 회사는 시대의 격변에 휩쓸려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50여 명의 청중들이 한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주제는 삶의 목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강사가 이야기를 멈추고 사람들에게 풍선을 하나씩 나누어주며 그 풍선에 자신의 이름을 쓰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풍선을 거두어 옆방에 넣어두었습니다. 잠시 후 사람들은 그 방으로 들어가 5분 안에 자신의 이름이 적힌 풍선을 찾아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정신없이 자신의 풍선을 찾아 나섰죠. 그야말로 난리였습니다.
하지만 5분 뒤 자신의 풍선을 들고 있던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강사는 사람들에게 아무 풍선이나 잡아서 그 위에 적힌 이름을 불러 서로 풍선을 찾아주도록 했습니다. 당연히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은 자신들의 풍선을 들고 있었습니다. 강사는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도 이와 똑같습니다. 모두 미친 듯이 자신들의 행복을 찾아 주변을 헤매지만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행복은 다른 사람의 행복 안에 있어요. 그들에게 행복을 주면 우리도 행복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게 삶의 목적이랍니다. 어린 시절 들었던 지옥과 천국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천국이나 지옥 모두에서 사람들은 팔을 펴기는 해도 구부릴 수 없었답니다. 그래서 지옥의 사람들은 모두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팔을 구부려 음식을 입 안으로 넣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반면 천국의 사람들은 서로의 입에 음식을 넣어줌으로써 행복하게 배부를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남을 기쁘게 해주면 내게도 기쁨이 생기고 남을 행복하게 해주면 나도 행복해진다는 것이지요.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소녀는 유도를 배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교통사고로 왼팔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부모님의 염려에도 불구하고 그는 간절히 유도를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마침내 그의 부모는 소년을 유도 도장에 보내주었죠. 그는 열심히 유도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나도록 소년의 사범은 그에게 한 가지 동작만을 가르쳤습니다. 마침내 그가 물었죠. 사범님, 이제 다른 동작을 가르쳐 주실 수는 없나요? 그러자 사범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 답답할지도 모르겠구나. 하지만 그게 네가 알아야 할 유일한 기술이기도 해. 사범의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소녀는 묵묵히 자신이 배운 동작만을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여러 달이 지난 후 소녀는 유도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소녀는 왼팔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첫 2경기를 어렵지 않게 이길 수 있었습니다. 3번째 경기는 조금 힘들었지만 소녀는 서두르지 않고 기회를 엿보았어요. 결국 상대가 참지 못하고 공격해 들어오자 소녀는 자신이 알고 있던 기술로 재빨리 역습을 가해 경기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결승전의 상대는 소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강했습니다. 경기를 지켜보던 심판은 소년이 걱정됐습니다. 소년이 일방적으로 밀리기 시작했고 마치 어른과 아이의 싸움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부상을 염려한 심판은 사범에게 다가가 경기를 포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사범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경기를 계속해 주세요. 경기가 재개되고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상대가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소년을 얕본 그가 수비 자세를 풀자 소년은 재빨리 자신의 기술을 이용해 상대를 매트에 맺히고 한판승을 거두었습니다. 모두가 환호했고 소년마저도 자신의 승리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시합을 마치고 소년이 사범에게 물었습니다. 사범님, 어떻게 제가 한 가지 동작만으로 우승을 할 수 있었던 건가요? 사범이 대답했습니다. 2가지 이유에서야. 하나는 내가 연습한 동작은 유도의 매치기 기술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이었어. 너는 그 기술을 거의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게 됐고 그건 너의 큰 장점이 됐지.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너의 그 기술에 대한 유일한 방어는 상대가 내 왼팔을 잡아야 하는 것이었거든. 소년의 가장 큰 약점은 그의 가장 큰 장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걸리버 여행기를 쓴 영국 소설가 조나단 스위프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흔히 우리는 자신의 단점을 모른다고 비난받지만 자신의 장점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도 드물다. 자신의 땅에서 금맥을 찾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속의 보물을 찾지 못하고 있다. 자신의 장점을 알고 있다면 단점을 지니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그 단점을 장점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흠집이 없는 돌멩이보다는 흠집 있는 다이아몬드가 더 가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느 한가한 일요일 오후 시골 마을의 개구장이 소년들 몇몇이 즐거운 장난을 계획했습니다. 아이들은 이웃에서 기르는 염소 3마리를 훔쳐 그것들의 옆구리에 1과 2 그리고 4라는 숫자를 페인트로 써넣었죠. 그리고 그날 밤 그 염소들을 학교 건물 안에 풀어놓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학교에 출근하던 선생님들은 건물 안에 퍼진 고약한 냄새를 맡으며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느끼게 됐죠. 염소들이 교실이며 복도 여기저기에 잔뜩 똥을 싸놓았던 것입니다. 선생님들은 서둘러 건물 안을 돌아다니며 염소들을 색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마리의 염소를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의 고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3번 염소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온 데를 찾아보았지만 3번 염소가 나타나지 않자 모두는 패닉 상태에 빠질 정도였습니다. 이미 수업은 불가능해졌고 교사들은 물론 마을 사람까지 나서고 구내식당 아주머니들까지 동원됐습니다. 하지만 끝내 3번 염소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죠. 그 염소는 애당초 존재하지 않았으니까요. 사람들은 괜찮은 삶을 살면서도 끝없이 무언가 알 수 없는 부족함을 느끼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잡을 수 없고 실제로는 존재하지도 않는 그것을 찾아 헤매죠.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분명한 것은 부족하다는 느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보다 더 크게 느껴진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보면 행복의 요체는 더 이상 무엇을 갖는 것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이 행복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3번 염소와 같이 존재하지도 않는 것에 대한 갈망을 버려야 하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꼭 필요한 무언가를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느낌과 그것을 채우려는 욕심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스님 한 분이 홀로 명상에 잠기기 위해 절을 떠나 호숫가로 나갔습니다. 작은 나룻배를 저어 잔잔한 호수 가운데 이르러 배를 세우고 스님은 깊은 명상에 잠겼습니다. 고요한 가운데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 스님은 갑자기 다른 배가 자신의 배에 와서 부딪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을 감은 채 스님은 마음속에서 분노의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눈을 뜰 무렵에는 자신의 명상을 방해한 뱃사공에게 소리라도 질러주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눈을 뜨자 스님은 자신의 배에 부딪힌 배가 텅 비어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강가에 메어놓은 배 한 척이 줄이 풀려 떠다니다가 부딪히게 된 모양입니다. 그 순간 스님은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분노의 감정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 그저 바깥의 무언가가 가볍게 부딪히기만 하면 분노는 언제든 튀어나오기 마련이다. 이후로 스님은 누군가 그를 화나게 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저 빈배에 불과하다. 분노는 내 안에 있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그만 일에도 쉽게 상처받고 터무니없이 성을 내기도 합니다. 내 속의 분노는 그저 작은 자극을 기다리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언제든 튀어나오고 싶어서 말입니다.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분노는 언제나 내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빈 배처럼 의미 없는 부딪힘에도 늘 반응하는 나약하기 짝이 없는 감정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선생님은 우리들에게 백지 2장씩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종이에 학급 친구들 모두의 이름을 적게 했어요. 그리고 이름 아래 여백에 그들의 특별하고 좋은 점을 쓰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친구들에 관해서 때론 즐겁게, 때론 진지하게 무언가를 채워갔습니다. 그리고 교실을 나가며
우리의 즐거운 생각을 담은 글을 선생님에게 제출했습니다. 선생님은 종이 위에 적힌 글을 읽으며 학생 각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자 한자 종이에 옮겨 적으셨죠. 그리고 다음날 학생들에게 자신의 얘기가 적힌 글들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러 해가 지나갔습니다. 하늘이 유난히 푸르고 높았던 가을 어느 날, 선생님은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참 전화기를 들고 있던 선생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하나가 군대에 근무 중 사고로 그만 세상을 뜨고 말았던 것입니다. 선생님은 서둘러 제자의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동료 병사들이 그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엄숙한 의식이 끝나고 한 병사가 선생님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여쭤보지 않아도 알 것 같았습니다. 친구가 늘 선생님 얘기를 했거든요. 선생님을 무척이나 사랑하고 존경했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선생님은 제자의 부모님에게 위로를 전했습니다. 그때 그의 어머니가 주머니에서 종이 쪽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선생님, 이거 기억하세요? 아들은 이걸 정말 소중히 간직했어요. 언제나 지갑에 넣고 다녔죠. 아들은 늘 말했어요. 그렇게 많은 친구들이 자기를 좋아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줄은 몰랐었다고 하더군요. 글을 읽는 아이의 얼굴에는 늘 미소가 피어올랐어요. 이제 아이의 무덤에 함께 넣어주려고 합니다. 쪽지를 바라보던 선생님은 그만 털썩 주저앉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친구들이 그를 위해 적었던 바로 그 글이었습니다. 그때 선생님 주변으로 제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도 모두 선생님이 나누어 줬던 글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적었던 그 소중한 이야기를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 나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아는 것, 그들이 나의 좋은 점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정말 위안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하세요. 그것은 한 사람의 삶을 따뜻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요. 그들의 행복은 또한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겠죠. 여러 해 동안 진리를 찾아 헤맸던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는 한 지혜로운 노인으로부터 숲속의 동굴을 찾아가 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안에 지혜의 샘이 있으니 그곳에 진리에 대해 물어보라는 것이었죠. 마침내 동굴 속 샘을 찾아낸 사내가 물었습니다. 진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샘의 깊은 곳으로부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을의 사거리에 가보거라. 사내는 희망과 기대에 가득 차 서둘러 마을의 사거리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평범해 보이는 세 개의 작은 가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금속 조각을 팔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나무 조각을,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가는 줄을 팔고 있었죠. 그곳에 있는 무엇도, 누구도 진리를 밝히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실망한 사내는 샘으로 돌아가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이야 라는 얘기만을 들었을 뿐입니다. 사내가 항의하듯 소리를 높였지만 돌아오는 것은 메아리뿐이었습니다. 조롱을 당한 듯 분개했지만 사내로서는 달리 도리가 없었습니다. 또다시 진리를 찾아 헤매며 몇 년이 흘렀습니다. 동굴 속 샘에서의 기억이 희미해질 무렵 어느 날 밤, 그는 달빛을 받으며 숲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아름다운 비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고 영혼마저 뒤흔들어 놓는 연주였습니다. 비파 연주에 감동한 사내는 자신도 모르게 소리나는 곳으로 향했죠. 그리고 연주자의 손가락이 악기의 주리에서 시원란하게 춤추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어느 순간 사내는 무언가를 깨닫고 탄성을 질렀습니다. 그 악기는 줄과 나무 그리고 금속 조각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그 모두는 오래전 마을의 사거리 상점에서 팔던 그 하찮은 것들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셈의 메시지를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적절하게 그것들을 저 앞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합력해 선을 이룬다고 했던가요? 어떤 것도 홀로 존재해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한데 모여 합쳐질 때 전혀 새로운 무언가가 탄생되는 것입니다. 조각 하나로는 그것이 무엇이 될지 알 수 없는 일이지요. 어느 작은 왕국에 현명한 노인이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궁정을 찾아 어린 왕자에게 인형 3개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왕자는 노인의 선물을 받고는 기분이 상해 말했죠. 제가 무슨 여자애인가요? 인형을 갖고 놀지는 않는다고요. 그러자 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미래의 왕께 드리는 겁니다. 자세히 보세요. 인형마다 귀에 작은 구멍이 나 있을 겁니다. 그리고는 왕자에게 작은 끈을 하나 주었습니다. 이 끈을 그 구멍에 넣어보세요. 호기심이 생긴 왕자가 인형 하나에 끈을 밀어 넣었습니다. 그러자 그 끈은 다른 쪽 귀로 빠져나왔습니다. 그것을 본 노인이 말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종류의 사람들이에요. 왕자님의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요. 왕자가 2번째 인형에 끈을 넣자 이번에는 그것이 입으로 나왔습니다. 2번째 종류의 사람은 왕자님의 말을 듣고 그 즉시 모든 사람들에게 떠들어대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인형에서 끈은 어느 곳으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인형은 왕자님의 말을 절대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않는 사람을 나타내지요. 그는 모든 것을 자기 마음속에 가둬놓고 있답니다. 왕자는 알겠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그 3종류의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인가요? 노인은 대답 대신 다른 인형 하나를 왕자에게 내밀었습니다. 왕자는 그 인형에 다시 끈을 넣었죠. 끈은 첫 번째 인형처럼 다른 귀로 나왔습니다. 노인은 다시 넣어보라고 말했습니다. 2번째 끈은 입으로 나왔고 3번째 시도에서는 어느 곳으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노인이 왕자를 향해 말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란 언제 듣지 말아야 하고 언제 침묵해야 하며 언제 입을 열어야 할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남의 얘기를 건성으로 듣는 사람은 예의가 없는 사람입니다. 들은 얘기를 여기저기 옮기는 사람은 가벼운 사람이죠. 무슨 말을 들어도 입을 다물고 있는 사람은 과묵하다고는 해도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입니다. 노인의 말처럼 상대의 이야기를 흘려들어야 할 때를 아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입니다. 필요할 때 남의 말을 있는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전할 줄 아는 사람은 친절한 사람입니다. 할 말을 해야 할 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아주 짧은 7가지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가서 한번 해봐. 훌륭한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프로가 될 필요는 없단다. 아마추어들이 구글과 애플을 창업했어. 침몰한 타이타닉호는 프로들이 만들었지만. 둘째, 70대에 성공한 기업인이신 저희 멘토에게 물었습니다. 성공을 위한 3가지 팁을 알려달라고요. 그분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읽지 않는 것을 읽고, 아무도 하지 않는 생각을 하고,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하는 거지. 세 번째, 오늘 학교에서 내준 심리학 과제 때문에 할머니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할머니가 생각하는 성공의 정의를 알려달라고요. 그러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공은 너의 삶을 되돌아보았을 때 그 기억들이 너를 미소 짓게 하는 것이란다. 네 번째, 오늘 오전 7시 일어나려는데 몸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작업장에 나갔습니다. 오후 3시 나는 해고됐어요. 집으로 돌아오는데 타이어가 펑크 났습니다. 스페어 타이어로 갈아 끼우려 했지만 그것도 바람이 빠져 있었어요. 그때 BMW 한 대가 내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의 차를 얻어 타고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죠. 내 사정을 들은 그가 일자리를 제안했어요. 저 이제 내일 다시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 아버지와 세 형제 그리고 두 자매가 병원에서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어머니가 말씀하셨죠. 오늘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구나. 우리가 좀 더 자주 이렇게 함께 했어야 했는데. 여섯 번째, 오늘 8살짜리 딸아이가 내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부터 물건을 재활용해요. 왜? 지구를 구해야 하니까요. 내가 웃음을 터뜨리며 다시 물었죠. 지구는 왜 구하려는 거니? 내 물건 모두를 보관하는 곳이니까요. 일곱 번째, 나는 케냐를 여행 중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짐바브웨에서 온 한 난민을 만났어요. 그는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고 극도로 마르고 허약해 보였습니다. 내 친구가 자신이 먹던 샌드위치를 내밀었죠. 그때 그 난민이 한 말은 이랬습니다. 같이 나눠 먹어요. 또 다른 이야기. 한 남자가 새로 구입한 차에 왁스로 광택을 내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멋진 차였죠. 잠시 트렁크를 정리하던 그는 4살짜리 아들이 못을 들고 차를 긁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놀란 그는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며 여러 차례 아이의 손을 때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렌치를 들고 있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었죠. 아이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에 그는 정신을 차리고 즉시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엑스레이 검사 결과 아이의 작은 손은 뼈가 완전히 부스러져 있었습니다. 아이는 오른손 손가락을 모두 잃고 말았죠. 그는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잘못을 자책해 봐도 이미 때는 늦었죠. 아이가 자신을 쳐다보며 아빠, 내 손가락은 언제 다시 자랄까요? 라고 물었을 때 그는 후회와 좌절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차에 생긴 스크래치를 보게 된 그는 스스로에 대한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죠.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우리는 종종 물건은 사용되는 것이고 사람은 사랑받을 대상임을 잊고 삽니다. 오늘날의 문제는 사람은 사용되고 물건은 사랑받는다는 사실입니다.